2019년 3월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스파크. 형광등 불빛 아래 나 이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20명 남짓한 청중 사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대한테크 서진우 회장. 이 동아리의 멘토로 초청된 분이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만큼은 단단했다. AI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에 대한 발표였다. 중소기업의 재고 관리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 6개월간 밤을 새워 만든 프로토타입이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완성한 결과물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서 회장이 손을 들어 발언을 청했다. 이준서 학생, 발표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따뜻했다. 강의실 뒤편 카페에서 나는 서 회장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엔 단정한 보부머리의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서하윤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며 내 발표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면 혁신적일 거라는 말이었다.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 회장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준서 학생,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형편이 어떤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등록금 때문에 다음 학기 휴학을 고민 중이라고. 학자금 대출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러자 서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어요?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곤 그때는 몰랐다. 일주일 후 나는 성북동 대저택 앞에 서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잘 가꿔진 잔디밭과 분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2층 양옥집. 평생 반지하 월세방에서 자란 내게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현관에서 하윤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다. 편하게 들어오라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서 회장 내외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장모님이 될 분이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준서 씨, 우리 집 아들 없잖아요.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놀러 와요. 식사 자리에서 나는 어색함에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고급 도자기 그릇들, 은으로 만든 수저들, 코스 요리처럼 차례로 나오는 음식들.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서 회장 가족은 나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대했다. 식사 후 서재로 자리를 옮겼다. 벽면 가득 꽂힌 책들, 무거운 참나무 책상, 그리고 은은한 조명. 서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학비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 창업 자금 3천만 원이라고 했다. 차용증은 필요 없어요. 갚을 생각 말고 크게 성공하세요. 그게 내게 보답하는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이었다. 대학 등록금조차 학자금 대출로 겨우 해결하던 나였다. 이렇게 큰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을 수 있다니. 그날 이후 나는 서 회장 댁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하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경영학과 3학년으로 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주며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그녀의 집 서재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사업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제안은 실용적이었다. 마케팅 전략의 허점을 짚어내고 재무 계획의 모순을 지적했다. 경영학 교과서만 읽은 게 아니라 실전 감각이 있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덕분이리라. 어느새 그녀의 존재가 내게 특별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하루는 뭔가 허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안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어느 가을날 저녁 캠퍼스를 걷다가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 선배, 저랑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수군대잖아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재벌집 딸이 가난한 남학생이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하윤아, 나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안 써. 그날 은행나무 낙엽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내가 설립한 넥스트로직스는 서 회장의 투자로 첫 제품을 출시했다.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앞다투어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입소문을 탔고 1년 만에 고객사가 50곳을 넘었다. 2년 만에 매출 100억을 돌파했다. 하윤은 대한테크 전략기획팀에 입사했다. 그녀의 능력은 회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신규 사업 기획안이 줄줄이 채택되었고 입사 1년 만에 팀장 승진 후보에 올랐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때로는 북한산을 오르고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나는 몰래 반지 살 돈을 모으고 있었다. 6개월치 월급을 저축했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반지를. 비록 재벌가 기준으로는 초라할지 몰라도 내 정성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자부했다. 2024년 5월 남산타워 전망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을 예약했다.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수십 번도 더 만지작거렸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하윤의 손을 잡고 전망대 가장자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서하윤, 나랑 결혼해 줄래?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선배랑 평생 함께 할게요. 2025년 3월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웨딩홀은 서 회장이 예약해 주신 신라 호텔이었다. 하객만 300명이 넘었다. 재벌가의 결혼식이란 원래 이런 거구나 실감했다. 서 회장은 강남 한복판 3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다. 압구정동의 신축 아파트. 시세로만 15억이 넘는 곳이었다.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다. 하윤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고 나는 내 회사를 키워나갔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며 주말이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다. 2026년 10월 우리에게 딸 이지우가 태어났다.
진통 12시간 끝에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2.9kg의 작은 무게가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줄이야. 서 회장 내외부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장모님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우셨다. 딸만 키운 서운함이 손녀로 풀리는 것 같네요.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했던 우리 집안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아이는 쑥쑥 자랐다. 100일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다. 서 회장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다. 돌잔치만 해도 500명이 넘는 하객이 왔다. 내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다니. 2027년 결혼 2년 차.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사랑하는 아내, 예쁜 딸, 든든한 장인어른 내외분, 그리고 건강하신 부모님. 회사도 순항 중이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완벽한 행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인간이 권력과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폭풍은 이미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2032년 봄, 서 회장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의사는 업무 강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없는 그에게 선택지는 명확했다. 외동딸 하윤에게 경영권 일부를 넘기는 것. 주주총회가 열렸다. 하윤은 대한테크 부사장으로 선임되었고 전략기획본부를 총괄하게 되었다. 나 역시 임원 승진이 확정되었다. 경영지원본부 상무. 회장의 배려였다. 그는 사위인 나를 여전히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셨다. 승진 발표 다음 날 하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따뜻하고 겸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작은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했다. 부서장들조차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빨리 바꾸는구나. 나는 씁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하윤은 달랐다.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 때조차 명령조였다. 예전엔 항상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를 잊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회의 때 너무 강하게 나간 거 아니야? 하윤은 차창 밖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는 원래 그런 거야. 느슨하면 무시당해.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하윤의 옷장이 명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한 달에 쇼핑하는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었다. 전에는 실용적인 옷을 선호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옷만 입었다. 식탁에서의 대화도 달라졌다. 우리 집안 급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었다. 레스토랑을 고를 때도 차를 바꿀 때도 심지어 지우의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그 말이 나왔다. 우리 집안 급에 맞는 곳이어야 한다고. 마치 세상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 같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녀가 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였다.
명절에 우리 집에 오신 부모님을 보며 하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좀 더 세련된 옷 입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하윤에게 따졌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윤은 태연했다. 뭐가 잘못된 건데?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우리 수준에 맞춰 드시라는 거지. 수준.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회사에서 하윤의 평판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재빨리 지나갔다. 회의 시간엔 침묵만 흘렀다. 그녀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비서 한 명이 사표를 냈다. 입사 5년 차의 유능한 직원이었다. 내가 이유를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사장님이 너무 심하세요.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시고 새벽에 문자 보내시고 제 실수도 아닌 걸 제 탓으로 돌리시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직원을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하윤은 법인카드 사용도 거리낌 없었다. 개인 명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쓰기 시작했다. 회식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식사를 처리했다. 실제론 그녀 혼자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이었는데도 나는 경영지원 상무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를 고발할 수는 없었다. 대신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하윤아, 법인카드는 조심해야 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우리 회사잖아. 무슨 문제가 되겠어? 2033년 가을, 어머니의 환갑이었다. 나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잔치를 준비했다. 동네 한정식집을 빌려 가족과 친척들만 초대했다. 어머니가 원하신 방식이었다. 화려한 건 부담스럽다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조용히 하고 싶다고 하셨다. 일주일 전 하윤에게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어머니 환갑이야. 같이 가자. 하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어디서 하는데? 신림동 한정식집. 조촐하게. 그 순간 하윤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신림동? 거기가 어디야? 강남에서 얼마나 먼데? 어머니가 그쪽이 편하시대. 친척들도 다 거기 사시고.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나 그날 안 가. 창피해 죽겠네.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런데 가면 뭐라고 하겠어. 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어머니 환갑인데. 하윤은 냉담했다. 그래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난 안 가. 환갑잔치 당일 하윤은 정말 오지 않았다. 나는 딸 지우와 단둘이 갔다. 친척들이 물었다.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나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잔치가 끝난 밤 부모님께 문자 한 통이 왔다. 하윤이 보낸 거였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우리 수준에 좀 맞춰주세요. 제 체면도 있잖아요. 다음부턴 제대로 된 곳에서 하시면 제가 비용 다 낼게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전화하셨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을 쉬셨다. 나는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장모님을 찾아뵈었다. 그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다. 장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분은 당장 하윤을 불러들였다. 성북동 저택 거실에서 장모님은 하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내가 어떻게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내 시부모님께.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했다. 어머니,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회사 부사장인데. 장모님이 손을 번쩍 들었다. 때릴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참으셨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권력이 내 인성까지 바꿔놓는구나. 내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내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셨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에도 하윤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나는 알 수 있었다. 함께 산 7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었다. 내 아내는 이미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권력과 돈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2033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아직 아침 7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윤은 평소와 달리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주말 아침이라면 보통 10시까지는 늦잠을 자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평소보다 짙은 화장과 함께 주말 출근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은 어딘가 이상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던 하윤은 해외 바이어 건으로 긴급 회의가 잡혔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눈빛도 흔들렸다. 평소에 당당하고 차가운 하윤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애써 의심을 접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윤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구두를 신고 차 열쇠를 집어들더니 문을 열고 급히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지우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공원에 데려갈 계획을 생각하던 중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내가 가방을 두고 나온 것 같아. 침실 화장대 위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나는 응, 확인해 볼게라고 대답했다. 이어지는 하윤의 말은 더욱 이상했다. 절대 그 가방 열지 마. 알았지? 절대로. 지금 바로 회사로 가져다 줘. 전화는 끊겼고 나는 침실로 가서 화장대 위에 3천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발견했다. 절대 열지 말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무엇이 들어있기에라는 의문과 함께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가방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며 바라봤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최근 몇 달간의 변화, 즉 명품 쇼핑, 무례한 태도, 그리고 오늘 아침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내 손은 가방 잠금 장치로 향했고 찰칵, 크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두근거렸다. 가방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지갑, 화장품, 핸드폰, 보조 배터리 등 평범한 물건들만 보여 안도감이 들었고
내가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가방 안쪽의 지퍼 주머니, 숨겨진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지퍼를 열었고 그 안에서 종이 뭉치들을 꺼냈다. 첫 번째는 강남역 근처 러브호텔의 모텔 영수증이었다. 2달 전 날짜 10만 원 금액.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수증 모두 같은 곳이었으며 총 5장 모두 최근 3달 사이의 다른 날짜였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다음으로 발견된 것은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이었다. 대성물산 영업팀 차장 최민재. 회사 거래처 직원이자 나도 아는 3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핸드폰 번호와 작은 하트 표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하윤의 필체로 쓰인 메모지도 있었다. 민재야,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자. 한 달 전 날짜가 적힌 메모를 본 순간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스위트룸의 호텔 예약 확인서였다. 예약자 이름은 서하윤, 날짜는 다름 아닌 바로 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었다. 체크인 오후 7시, 체크아웃 오전 11시. 어제 하윤은 회사 야근이라고 했고 새벽에 들어와 샤워하고 바로 잤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손에 쥔 증거들이 바들바들 떨리는 가운데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7년을 함께 살았고 딸을 낳고 키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방에서 지우가 나와 아빠 배고파요라고 말했다. 나는 황급히 증거들을 소파 쿠션 밑에 숨긴 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가 밥 해줄게. 주방에 섰지만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계란을 깨려다 노른자가 터졌고 프라이팬에는 기름을 너무 많이 부었다. 지우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빠 아파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를 TV 앞에 앉혀놓고 나는 다시 증거들을 꺼내 찬찬히 모텔 영수증의 날짜들을 확인했다. 모두 하윤이 야근이나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이었고 달력을 펼쳐 확인하자 정확히 일치했다. 머릿속에는 최민재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지난달 회사 회식 때 하윤 옆자리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생각했을 뿐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하윤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2번, 3번 걸려온 전화를 모두 무시했다. 곧 문자가 왔다. 왜 전화 안 받아? 가방 가져오기로 했잖아. 빨리 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1시간을 그대로 보낸 후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과 같은 모든 감정을 일단 억누르고 냉정함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준비가 필요했고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했다. 가방 속 증거들만으로는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 즉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윤이 회사 돈으로 불륜을 지원했다면 단순 불륜을 넘어 횡령에 해당하며 형사고소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재로 가 노트북을 켰고 경영지원 상무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하윤의 지난 6개월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했다. 엑셀 파일을 열어 한 줄 한 줄 확인하자
수상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다.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는 모텔 영수증 날짜와 겹쳤고 5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명품 시계 구매 내역도 있었다. 구매일은 최민재 명함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였는데 이는 회사 돈으로 남자에게 선물을 사준 것임을 의미했다. 또한 출장 명목이었지만 실제 일정과 맞지 않는 제주도 리조트 이틀치 숙박비도 발견되었고 영수증의 더블룸 객실은 동반자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파일로 저장하고 별도 USB에 백업했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차례였다. 월요일 아침 나는 연차를 내고 강남역 근처 빌딩의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인터넷으로 신중하게 찾은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는 평가가 좋은 곳이었다. 조용한 상담실에서 중년의 탐정에게 아내의 불륜 정황, 가방 속 증거, 법인카드 내역 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탐정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2주면 충분합니다. 사진과 영상,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드리죠라고 말했다. 나는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며 이는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탐정은 하윤의 동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추적하기 시작했고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윤에게 웃어주고 밥을 차려주고 지우와 놀아주며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다. 밤마다 탐정에게서 문자 메시지와 함께 보고가 왔는데 하윤이 최민재와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 차에 타는 사진,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진 등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하지만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모두 꽁꽁 숨긴 채 증거 수집을 우선했다. 2주 후 탐정은 사진 100여 장, 동영상 20개, 통화 녹음 파일 10개, 그리고 상세한 일지가 담긴 두툼한 파일을 건넸다.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된 하윤의 동선과 만남 기록은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이제 폭로할 시간, 서 회장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2주라는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기간이었다. 그동안 나는 매일 아침 하윤과 아무렇지 않은 듯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으며 밤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내 가슴 속에는 이미 차가운 증오의 얼음이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다. 탐정 김 소장은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정확히 보고 문자가 도착했고 결정적인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윤이 점심시간에 최민재를 만나 강남역 스타벅스에 마주 앉아 환하게 웃는 사진,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그리고 어두운 모텔 골목으로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나에게 매일 밤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이 도착했다. 강남의 한 부티크 호텔 로비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하윤과 최민재가 자연스럽게 체크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최민재는 하윤의 허리를 감쌌으며 하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이 심하게 떨려왔지만 이미 슬픔의 단계를 넘어선 나는 눈물 대신 철저히 계산된 차가운 분노만 남아있었다. 탐정은 심지어 통화 녹음 파일까지 보내왔는데 최민재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확보한 것이었다. 합법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내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하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재야, 보고 싶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최민재는 웃으며. 그럼 언제든지. 하윤이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대답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법정에서 쓸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기에 끝까지 들었다. 다음 단계는 경영지원본부 상무로서의 권한을 이용한 회사 자료 확인이었다. 주말 아무도 없는 회사로 나가 노트북을 켜고 시스템에 접속한 뒤 하윤의 최근 1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했다. 엑셀 파일에는 수백 개의 항목이 있었고 나는 한 줄씩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회식비나 접대비였지만 곧 수상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다. 첫째는 5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구매 내역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결제되었는데 확인 결과 허위 출장 명목으로 처리된 것이었고 구매일은 최민재 명함을 받은 날로부터 보름 후였다. 명백히 회사 돈으로 정부에게 선물을 사준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프라다 가방, 구찌 벨트, 루이비통 지갑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업무용 선물로 허위 영수증 처리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해외여행 경비였다. 싱가포르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 600만 원과 마리나 베이 샌즈 스위트룸 3박 4일 숙박비 1,200만 원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예약자 이름은 서하윤, 최민재였다. 출장 보고서에는 바이어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회의록이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히 꾸며낸 허위 출장이었던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자 지난 1년간 하윤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 불륜을 넘어 명백하고 심각한 횡령이었다. 나는 서재 책상 위에 사설 탐정이 제공한 모든 파일, 회사 법인카드 내역, 가방 속 영수증, 통화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다. 불륜이 시작된 석 달 전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만들기 위해 날짜 순으로 정리했다. 석 달 동안 하윤은 최민재를 총 16번 만났으며 그중 8번은 모텔, 5번은 호텔, 1번은 해외여행이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타임라인과 연결시키자 만남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정황은 최민재의 1억 2천만 원짜리 BMW 7 시리즈 수입차 구매 시점이었다. 그의 회사 직급과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고가 차량이었는데 구매 시기가 불륜이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윤이 회사 돈으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 자금을 지원해 주었을 것이 분명했다. 모든 증거는 USB에 저장되었고 백업 USB 하나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서 회장께 보고하는 마지막 단계뿐이었다. 나는 하윤이 도망칠 수 없고 회장님이 직접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장모님까지 함께 계신 가족 모임 날을 D-Day로 결정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성북동 저택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 점심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을 폭로의 순간으로 정했다. 폭로 직전의 그 일주일은 나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매일 하윤과 마주하며 웃고 대화를 나누어야 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다. 하윤은 여전히 명품 쇼핑에 열을 올렸고
주말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200만 원짜리 구두를 고르는 그녀에게 나는 오히려 내가 살게 라며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곧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고 나 역시 속으로는 칼을 갈며 위선적으로 웃어주었다.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 하윤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나는 침착하게 회사 일 때문에 좀 바쁘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걱정하는 모든 말이 역겨운 위선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계속했다. 오직 딸 지우와 함께할 때만 내게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순수한 아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나는 그 사실에 안도했다. 마침내 운명의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400페이지가 넘는 모든 증거가 담긴 두툼한 서류 가방을 챙겼다. 하윤은 가방의 용도를 물었지만 나는 회장님께 보고드릴 회사 일 서류라고 짧게 답했다. 지우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평화로운 차 안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고 서 회장과 장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갈비찜, 잡채 등 장모님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나는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안색을 묻자 나는 겨우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커피가 나왔다. 회장님, 장모님, 그리고 하윤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심호흡을 한 후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날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고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하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폭풍이 시작되었다. 성북동 대저택의 거실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지는 극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빨간색 표지의 증거 자료 불륜 관계 증명 파일을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회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였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하윤과 최민재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사진을 마주하게 되었다.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이내 냉정을 찾고 다음 페이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넘겨보셨다. 장모님 역시 옆에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10장, 20장, 30장으로 이어지는 사진들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하윤은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여다 놓을 때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을 울렸다. 마침내 회장님은 파일을 덮으셨는데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으신 분답게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었고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 파란색 표지의 증거 자료 2번째, 법인카드 횡령 내역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이 펼친 파일 속에는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있었는데 롤렉스 시계 5천만 원 용도 최민재 선물, 싱가포르 항공권 및 호텔, 1,800만 원 용도 불륜여행, 각종 명품 500만 원 용도 최민재 선물 등의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합계 2억 3천만 원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회장님의 손이 파일을 움켜쥐면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분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볼을 타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은 천천히 위압적인 기세로 일어섰고 하윤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닌 배신자를 응징하는 냉혹한 경영자의 눈빛이었다. 서하윤. 성까지 붙여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라는 고함은 거실 전체를 울리며 장모님마저 움찔하게 만들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화내는 회장님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회장님은 파일을 집어 던졌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과 증거 사진들은 하윤과 최민재의 밀회 장면으로 거실을 뒤덮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얼마나 강조했는데.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는 이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회장님의 입 닥쳐 라는 고함에 움츠러들었다. 장모님이 회장님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회장님은 뿌리치며 2억이 넘는 돈을, 회사 돈을 남자한테 갖다 바쳤어 라고 격노하셨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 눈물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세 번째 녹색 표지의 증거 자료,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 파일을 준비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회장님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장모님이 등을 쓸어주었지만 두 분 모두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거실을 지배한 후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라고 변명하며 침묵을 깼다. 석 달 동안 16번의 만남과 2억이 넘는 횡령이 일시적 실수라는 말에 회장님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일시적 실수, 석 달 동안 이라고 반문하셨다. 나는 세 번째 파일을 테이블에 올렸고 회장님이 펼친 파일 속에는 하윤과 최민재의 달콤한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장모님은 파일을 보시곤 결국 눈을 감고 오열하셨다. 하윤은 다시 나를 향해 준서 오빠가 저한테 소홀했어요. 회사 일만 하고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라며 자신의 외로움을 변명거리로 삼으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소홀했어? 매일 저녁 같이 먹고 주말엔 항상 가족 시간 가졌잖아. 하윤은 원망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외로워서 남의 돈 훔쳐? 회사 돈 빼돌려? 라고 쏘아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았던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나오며 2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거야? 이건 범죄라고. 라고 단언했다. 회장님은 다시 일어섰고 이번에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냉정하고 무서운 침착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사업가의 목소리로 감정 없이 계산된 어조로 하윤아,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라고 선언했다. 첫째,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횡령죄로. 증거는 충분하니 실형은 면치 못할 거다.
하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둘째, 조용히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준서에게 넘긴다. 지우의 양육권도 포기한다. 장모님이 회장님을 말리려 했으나 회장님은 단호하게 뿌리쳤다. 회장님은 하윤을 다시 바라보며 선택해. 감옥에 갈 거야?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 거야?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결국 하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제가 잘못했어요. 이혼할게요. 다 넘겨드릴게요라고 떨리면서도 명확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나를 돌아보며 준서 변호사 선임해. 내일 당장 이혼 절차 진행해라고 지시했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인사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하윤을 내려다보며 당장 집에서 나가. 오늘 밤까지라고 명령하셨다. 하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장모님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거실을 나갔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자 장모님은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계셨는데 그의 등이 굽어 보여 한순간에 완벽했던 가족의 제국이 무너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증거 서류들을 감정 없이 주워 다시 파일에 정리했다. 회장님은 나를 돌아보며 준서 미안하네. 내 딸이 자네를 이렇게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공정하게 판단해 주셔서 라고 답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창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시는 동안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을 나왔다.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다가 지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아이는 인형을 안고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다. 아이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고 싶었던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성북동 저택을 뒤로 하며 운전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한때 따뜻했던 그곳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멈췄을 때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핸들을 움켜쥐고 흐느꼈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7년의 시간이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데서 오는 허무함이었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자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출발했다. 과거는 끝났고 이제 배신도 거짓도 없는 오직 진실과 사랑만으로 지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밤길을 달렸다. 이혼 소송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회장님이 직접 선임해 주신 국내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불륜 및 횡령 증거, 통화 녹음, 사진, 영상 자료들을 법정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정리해 제시했다. 하윤 측은 형식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확고한 판례와 더불어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며 그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하윤은 첫 조정 기일에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었다. 시세 15억 상당의 압구정동 신혼집 아파트와 하윤 명의로 되어 있던 시가 80억 상당의 대한테크 주식 5% 전체가 내게로 이전되었다. 결혼 후 함께 모은 은행 예금 20억 역시 단 한 푼의 분할 없이 전부 내가 가져갔으며 하윤의 통장은 완전히 텅 비게 되었다. 지우의 양육권은 아무 이해 없이 내가 가져왔고 하윤은 월 1회 2시간이라는 제한된 면접 교섭권만을 가졌으며
이마저도 내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는 하윤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나는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스스로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거두는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만을 깨달았을 뿐이다. 법원을 나서며 비틀거리는 하윤의 뒷모습은 한때 사랑했던 7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최민재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횡령죄 고소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명확한 증거 덕분에 변호사는 청구 금액 3억에 대한 높은 승소 가능성을 확신했다. 첫 공판에 나타난 최민재는 초라한 기성복 정장 차림이었는데 과거 하윤에게 받은 명품 시계와 BMW 차량을 빚을 갚기 위해 이미 처분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하윤이 먼저 유혹했고 부사장의 접근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공판에서 위자료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지자 최민재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참 동안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이후 대성물산에서 해고되었고 업계에 소문이 퍼져 재취업이 어렵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는 명백한 인과응보였다. 위자료는 6개월에 걸쳐 할부로 내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했는데 매달 찍히는 금액을 볼 때마다 씁쓸함을 느꼈지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윤은 이혼과 동시에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한테크 부사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횡령 혐의가 있는 임원을 둘 수 없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부사장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회장님께서 당분간 전략기획본부를 직접 맡으시기로 했으며 나는 경영지원본부 상무로서 회장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하윤의 갑질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나에 대한 동정이 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였지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나를 편하게 대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존중을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회장님은 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이 드러내시며 중요한 회의에 나를 배석시키고 전략적 결정에 내 의견을 물으셨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준서,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야. 하윤이보다 훨씬 더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평생 충성하는 것만이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지우는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다. 처음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을 때 당황했지만 엄마는 다른 곳에 살기로 했고 아빠랑 지우는 여기서 살 거지만 가끔 만날 수 있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자. 아이는 울지 않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서 회장님 내외부는 지우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주말마다 성북동 저택에서 지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정원에서 뛰어놀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모님은 종종 지우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손녀를 통해 딸을 떠올리시는 듯 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준서야, 내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 손녀 잘 키워줘라며 나를 위로하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안정되었다. 아침에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했으며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2035년 가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밝고 건강하며 웃음이 많은 아이로 자랐고 학업 성적도 좋았다. 나 역시 대한테크 전무로 승진하며 회장님의 깊은 신임을 얻었고 내가 창업한 넥스트로직스도 매출 300억을 돌파하며 순조롭게 성장했다. 부모님께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드려 마침내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 고생 많았다. 잘 이겨냈구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이제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하윤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재혼 후 중소기업 과장과 작은 빌라에 살며 과거의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 무덤덤함만을 느꼈다. 지우는 약속대로 가끔 엄마를 만났지만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만남 횟수는 점점 줄었고 나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북동 저택정원에서 회장님과 장모님 그리고 지우와 함께 앉아 있을 때 회장님은 나에게 준서야, 행복하지? 라고 물으셨다. 나는 네, 행복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대답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지우와 서 회장, 내외분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택했던 하윤과 최민재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었듯이 진실과 성실함으로 버텨낸 나 역시 마침내 빛을 발했다. 인생은 공평했고 시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내 인생의 태양은 이제 막 밝고 따뜻한 미래를 향해 떠오르고 있었다.